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잠드슈를 찍기 위해서 잠옷을 입고 나와봤는데 오늘은 생얼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다크서클도 내려와 있고 제가 그리고 이마가 좀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마 쪽이 이쪽 얼굴보다 더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까맣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밝아 보여서 저 항상 여기다 컨실러를 바르는데 오늘은 좀 위아래가 피부톤이 다른 이 쌩얼을 여지없이 드러내네요. 제가 조금 희소식이 있는데 제가 방금 툭 쳐가지고 마이크를 샀어요. 무선 마이크를. 그래서 아마 이전 잠드슈 영상보다 조금 더 좋은 음질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마이크를 좀 더 위로 올려야 소리가 수음이 잘 될 것 같아서. 소리를 모으는 이 천, 이 포실포실한 그 천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아마 음질이 조금 더 좋아졌을 텐데 느껴지시나요? 오늘은 그 전까지 읽었던 게 챕터 3까지였던 것 같아요. 챕터 3가 대인관계였는데 챕터 4 이제 연애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챕터 4 연애 그리고 사랑 1년 반간의 연애 이별 첫 이별이 너무 괴로워서 두 번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외면하고 싶어도 끝은 다가오고 또 한 번 이별을 맞았다. 슬펐다. 슬픈 데서 멈추지 않고 아팠다. 감정 상태도 말이 아니라 일기장이 그 사람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다. 그래도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점차 나아졌다. 빠르진 않지만 천천히 꾸역꾸역 받아들였다. 이별에는 예방주사도 치료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몸소 겪고 아파봐야 온전히 제대로 낫는다. 2021년 4월 25일 아직도 좋은데 오면 네 생각이 나. 같이 왔으면 좋았을까 생각하는 내가 너무 밉다. 나 말고 널 미워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우리가 연인이 아니라서 인연의 유통기한이 끝나버려서 너무 아쉽다. 2021년 7월 19일 저렇게 청승을 떨었구나. 그 친구에 대한 미련은 없지만 기록은 남는다. 지워볼까 했지만 저 감정 역시 내 일부였음을 부정하고 싶지 않다. 부족한 나조차 잊고 싶지 않아. 제가 이때 당시에 한 1년 반 정도 연애를 했었는데 상대방한테서 상처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연애를 좀 쉬고 휴식기를 가지고 그 다음 연애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 저는 상대방의 애착 유형이 회피형일 때 좀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내 감정 표현이나 애정의 표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감정 표현을 좋게 받아들이더라도 뭔가 자기 자신의 감정은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받은 만큼 돌려줄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랑 연애를 했을 때 되게 힘들고 저 혼자만 에너지를 다 소진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음번 연애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기록을 남기고 지우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딱 읽게 되네요. 저는 이때 당시에 불면증이 있어서 잠을 잘 못 잤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잠도 잘 못 자고 그리고 먹은 것도 다 토해내고 아니면 먹어도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걸려서 다 막 뱉어내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때 제가 잠을 좀 잘 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해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지만 결혼을 저와 잘 맞는 사람과 하고 싶고, 결혼을 한다면 아이도 낳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잠들기 전에 아이한테 내가 어떤 창작 동화를 들려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상상을 하는 게 잠이 잘 오는데 조금 보탬이 되더라고요. 저는 MBTI가 INFP인데, 그래서 N 직관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직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생각이 머리에서 끊이질 않고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어떤 창작 동화를 들려줄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좋아하는 곰돌이푸의 작가님도 그 위니더푸라는 원제, 그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원래는 동화책이었는데, 그 동화책의 작가님도 자기 아이들에게 들려줄 동화를 쓰다가 그거를 출간하게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약간 곰돌이푸처럼 동물 친구들 간의 우정, 동물과 그리고 사람 사이의 우정, 그런 이야기도 좀 창작을 해봤고, 아니면 톰 소여의 모험 같이 좀 소녀의 모험담, 그런 것도 좀 재밌었던 것 같고, 이게 창작 동화를 상상을 하면 잠이 잘 오는 게, 그런 어린이를 위한 동화들은 대부분 잔잔하잖아요. 잔잔하니까 잠이 되게 잘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진짜 내가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N 성향이고 좀 잠을 잘 못 잘 수 있는 성향인데도 나름 지금까지 잘 살아오지 않았나. 이때 이렇게 힘든 경험을 했지만 그 경험을 겪고 이겨내는 과정에서 조금 더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찾아서 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글은 결혼에 대한 로망. 결혼에 대한 로망이 소제목이고, 바로 밑에 없다가 시작이에요. 한 문장 그냥 없다. 없다. 대중매체와 로맨스 소설이 주입한 로망이 잠깐 존재했으나 그마저 떠났다. 부모로부터의 독립, 직업을 갖는 일처럼 결혼 역시 인간이 성숙해져가는 과정에서의 관문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 안정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로 인해 결혼이라는 미래에 현재를 희생하지만 인생은 누구에게나 항시 버겁다. 가까스로 잡은 기회는 잠깐의 행복과 함께 다시 무뎌지고 권태감을 맞는다. 그렇다고 무언가 결핍된 상태에서는 고독해서 살 수가 없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라고 했다. 인생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철학자가 그리 많건만 나는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적인 시각이 더 마음에 든다. 인간은 불완전하며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다.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고 그렇다고 비어있지도 않다. 또한 아무도 온전히 선하지 않고 완벽하게 악하지도 않다. 우리는 목표를 위해 살지 않는다. 결혼, 직업적 성공, 물질적 풍요가 삶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삶 그 자체가 이유이며 내적 성장을 위한 수단이다. 결혼도 마찬가지다. 안정을 찾기 위해 결혼하는 사람이 많은데 안정은 스스로가 찾아야지 타인에게서 갈구하여 얻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파트너를 만나 상호 보완하며 발전적으로 살아갈 수는 있어도 제2의 부모를 만나 일방적으로 받으면서 살아갈 생각을 하다가 인생에게 한 방 먹을 수 있다. 원시시대에는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체력이 생산성을 의미했다. 그로 인해 남성이 경제권을 독점할 수밖에 없었다. 여성은 경제권이 없기 때문에 생산 능력이 우수한 남성을 고르기 위해 노력했다. 남성은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여부를 여성의 외모와 신체로부터 유추했다. 이때부터 여성은 남성의 능력을 보고 남성은 여성의 외모를 봤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임신에 드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으며 아이를 양육하는데 남성의 경제적인 보조가 필수였다.
때문에 남성이 나와 내 아이를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먹여 살릴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했다. 신체의 건강, 성적 매력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제력과 능력이다. 반면에 남성은 먹고 살 걱정보다는 후대를 걱정한다. 내 유전자가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 그로 인해 여성의 외모와 몸매를 보고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가늠한다. 연애와 사랑은 인간만의 감정이 아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는 건 인간만 할 수 있지만 고등생물일수록 짝짓기 전에 애정 행각을 나누는 시간이 길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다윈의 진화론으로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족 보존의 본능 때문에 동물이 번식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다윈의 진화론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진화의 사전적 정의는 생물이 생명의 기원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현상이다. 진화를 검색하면 발달, 향상, 변화가 유의어로 함께 뜬다. 그러나 진화는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향상되는 것이라서 빠른 변화나 선택적 발달과는 거리가 멀다. 모든 생물의 진화의 목적은 없다. 진화는 필요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최선의 복제는 100% 완벽 복제라지만 임신과 출산의 체계는 그와 같이 완벽하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실수와 오류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돌연변이이다. 유전자는 무엇이 생존에 유리한지 알 수 없다. 변이를 통해 얻게 된 차이가 마침 생존에 더 유리하다면 해당 생명체가 더 많이 번식할 것이고 그것이 곧 주가 될 것이다. 생물은 결국 종족의 보존이 아니라 유전자의 형질을 전달하기 위해 번식한다. 종족이 아닌 유전자의 영속이 우선이다. 침팬지와 인간은 유전자의 99.5%가 일치한다. 단 0.5%의 차이가 침팬지와 인간을 구분하는 유의미한 값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멀리 돌아왔지만 결론은 앞서 밝혔다. 결혼에 대한 로망과 판타지는 대중매체가 컨텐츠를 판매하기 위해 활용한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본질을 파악해가며 살아야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다. 결혼에 대한 로망은 없지만 소망이 있다. 배우자의 글씨체가 예뻤으면 좋겠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면 무엇이든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악필을 고치는데 그만한 체력을 쓸 바에는 글을 한 편 더 쓰고 말겠다는 생각이 필체를 유지시켰다. 가정용 프린터기의 등장으로 악필 교정의 소망은 더 멀어졌다. 글씨를 써서 누가 못 읽을 정도는 아니지만 자신 있게 내어놓을 수도 없다. 내 아이는 노력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예쁜 글씨를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블로그에도 이 글을 올려놨는데 맨 마지막에 제 글씨체를 한번 보시라고 첨부를 해놓은 게 있어요. 가면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 제 글씨체가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좀 남자 같은 글씨라고 해야 되나? 좀 어른 같은 글씨체는 맞는데 예쁜 글씨체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엄청 그래야지만 결혼을 한다는 소망은 아니지만 옛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배우자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글씨체가 예쁜 거 그거 딱 하나를 바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언젠가 좀 한 20대 초반? 중반쯤에는 제가 결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연애를 하던 상대방들이 뭔가 제가 이렇게 섬세하고 좀 감정 표현도 풍부하고 이러한 성향을 내비치면 그런 걸 되게 안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좀 자유분방하고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이런 면을 보여주면 좀 싫어하기도 하고 시간이나 규칙 같은 거를 딱딱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을 선호하는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상대방의 틀에 저를 맞추려고 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나로서의 고유성이나 특성을 잃으면 그건 내가 아니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만나면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직전 연애까지도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서 한때는 나는 결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나랑 잘 맞는 사람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한 걸 보면 앞으로는 있을까 싶기도 해서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근데 제가 사주 공부를 조금 했잖아요. 근데 제 사주에 나와 있는 배우자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람이더라고요. 되게 능력 있고 되게 대성할 만한, 원래 사람이 그릇이 정해져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보다도 더 큰 그릇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제 사주를 보면 결혼을 좀 늦게 해야 할 사주다. 시절 인연이 좀 많아서 그 시절 인연들을 다 겪고 좀 나중에 결혼을 해야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좀 천천히 늦게 결혼을 하면 나랑 잘 맞는 사람을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겼고, 그리고 사주에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가 태어날지 여자아이가 태어날지 그런 것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사주를 깊게 아는 건 아니라서 제가 공부했던 그 수준에서는 그런 걸 몰랐는데, 제 사주를 전문가한테 가져가 보니까 그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자아이 한 명, 여자아이 한 명, 이렇게 남자, 여자 골고루 낳을 사주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는데, 여러분 혹시 요즘에는 대부분 여자아이를 선호하시잖아요. 여자아이를 낳기 위한 방법이 따로 존재한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저도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산부인과 전문의께서 찍은 영상이 갑자기 떠가지고 뭐지? 하고 딱 눌러봤었는데, 제가 제 그 외가 쪽 사촌 중에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사촌 오빠가 있어요. 근데 그 사촌 오빠가 둘 다 여자아이를 낳은 거예요. 두 명이 있는데 그게 신기해서 그거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그렇게 운 좋게 둘 다 여자아이가 태어날 수 있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딱 알고리즘에 여자아이를 낳는 방법? 뭐 그런 식으로 뜨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여자가 XX 염색체고 남자가 XY 염색체인가? 잠깐, 맞나? 그거, 저 간호학과인데 배웠었는데 그 까먹어가지고. 하여간 여자가 아마 XX고 남자가 XY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XX가 더 무겁나? 제가 찾아보고 온 건 아니고 잠깐 생각을 하느라고 멈췄었는데, X 염색체가 더 무겁고 Y 염색체가 더 가볍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가 XX다 보니까 그 정자가 XX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좀 더 무거워서 이제 정자가 출발을 해서 도착을 하기까지 XY 염색체인 남자성을 가진 정자보다 XX 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더 늦게 도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여자도 배란기, 가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란이 시작되고 바로 정자가 도착을 하면, 그러면 이제 더 빠른 남자 염색체가 더 빨리 도착을 해서 임신이 될 확률이 높은 건데, 배란하기 한 3일 정도 전에 이제 사정을 하고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 남자 여자 염색체 둘 다 도착을 해 있게 되고, 도착해 있는 상태에서 배란이 시작돼서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과학의 발전, 과학의 진보가 이제 성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쓸 수 있게끔 하는구나 싶어서 굉장히 놀라웠고, 저는 그거는 진짜 하늘에서 정해주는 게 아닐까
예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사람이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하는 게 진짜 신기했고, 그리고 그 산부인과 전문의 분들은 이제 논문도 많이 보시잖아요.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 나오는 논문들에 여자아이를 낳은 임산부들이 어떤 식단을 했길래 여자아이를 낳았는지 일반적인 임산부와 비교를 해서 식단도 어느 정도 알려주셨는데, 그 식단 역시도 참고를 해보면 임신 기간에 그 식단을 하면서 이제 배란일을 조금 생리가 규칙적이라서 배란일을 알고 있으면 배란하기 한 3, 4일 전에 미리 관계를 하고 이러면 진짜 여자아이가 태어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는 사실 남자 여자 가리는 편은 아닌데 제가 첫째고 제 아래에 남동생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저와 제 남동생이 어떻게 부모님한테 행동을 하는지를 알잖아요. 근데 확실히 부모님을 잘 챙기고 이렇게 동생한테 미안하지만 좀 이렇게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시도하고 이런 거에 영향을 크게 주는 거는 아무래도 여자아이가 아닌가 싶어서 여자, 남자 골고루 태어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글씨체에서 XX, XY 염색체까지 진짜 이 N 성향들은 생각이 이렇게 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여기서 갑자기 여기까지 가버리는, 진짜 정말 규칙적이지 않은 그런 사고를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창의성과 예술성이 좀 뛰어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제가 그 유튜브 채널을 이 채널이 성장하기 이전에 좀 여러 개를 열어놨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로, 그러니까 그 주제에 특성화된 유튜브 채널을 하나씩 만들어서 이 중에 잘 되는 거를 좀 잘 키워보자 했었는데, 제가 제 목소리를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옛날부터 조금씩 있었어가지고 목소리를 활용한 채널을 예전에 만들어 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채널에 이제 노래하는 것도 올라와 있고 작지만 피아노 쬐끔 치면서 만든 자작곡도 올라와 있고 한데 구독자가 5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채널을 키우고 있질 않아요. 그냥 예전에 한번 시도했었던 영상이 몇 개 올라와 있는데 그거를 지우는 거는 너무, 제가 그래도 거기에 들인 노력이 있는 거라서 지우고 싶지는 않았고, 그리고 냅둬도 비용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냅두고 있는데 아마 이 잠드슈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 목소리가 좀 듣기 좋아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목소리 채널을 제가 앞으로는 영상을 아마 올릴지 말지도 잘 모르겠고 업로드를 잘 안 할 것 같은데, 그치만 그래도 유지는 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영상을 좀 궁금해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 그 설명칸에다가 채널 주소를 첨부를 할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구독은 하지 마세요. 제가 키울 채널이 아니라서 구독하지 마시고, 아니 뭐 자주 보고 싶으시면 구독을 하셔도 되긴 할 텐데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이 설명란 말고는 첨부를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글은 얻는다는 건 잃을 게 생긴다는 거니까.
이 얻는다는 건 잃을 게 생긴다는 거니까 이 문장은 제가 좋아하는 그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왔던 대사 중에 하나인데 그 대사를 듣고 그냥 제가 그 이후에 했던 생각을 쓴 글이라서 혹시 그 대사를 알고 계신 분들은 드라마 내용은 이 글과는 좀 거리가 멀다는 거 미리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얻는다는 것은 언젠가 잃게 될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일이다. 얻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나는 잃고 싶지 않아서 얻는 것까지 두려워했다. 사랑이 시작되면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처럼 보인다. 사랑하는 사이니까 허용되는 말이 간지럽고 오가는 행동들이 달콤하기만 하다. 하지만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고 모든 탄생에는 죽음이 따른다. 관계의 끝에서 지나온 흔적을 돌아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흔적을 되새기다가 상대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나를 마주하는 일이다. 내가 왜 그 말을 차갑게 돌변했는지,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를 돌이켜보면 그 속에 내가 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안의 상처를 마주하게 된다. 우선 그 상처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내 자신을 위로해야 한다. 위로에서 그치지 않고 상대가 내게 해줬으면 했던 행동들을 내가 나에게 베풀어야 한다. 상대를 사랑하느라 챙기지 못했던 내 자신을 돌보다 보면 상대방을 용서하고 떠나보내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게 된다. 그 사람을 얻음으로써 내게 가해졌던 행동과 말들을 일부 놓아버리고 좋은 기억만 남길 줄 알아야 한다. 무언가를 얻는 것에서 나아가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란 얼마나 멋진 걸까? 얻음으로써 언젠가 상실하게 될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그날까지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지속해본다. 제가 작년까지 연애를 하고 올해부터는 계속 솔로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저는 연애를 하면 우선순위가 상대방이 되게 높게 책정이 되는 편이라서 저 스스로의 발전이나 제 일보다도 상대방이 높게 책정이 되는 경우가 생겨서 그래서 조금 이제 유튜브 채널도 키우고 제가 제 자신의 발전과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서 연애를 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제가 요즘에는 연인과의 사랑이 저한테 존재하지 않고 저희 강아지 다리 그러니까 약간 자식과 부모와의 사랑 그런 것들만 존재를 하다 보니까 뭔가 그 간질간질한 그 느낌이 좀 멀게 느껴져요. 그 간질간질하고 좀 약간 막 애교도 부리고 하는 그런 감정이 존재할 일이 없어가지고 요즘에는 그래서 약간 그냥 저희 강아지 다리한테 맛있는 거 챙겨주고 산책 오래 하고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연애라는 게 꼭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무조건적으로 제가 사랑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강아지나 동물들에게서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주는 만큼 아니면 제가 주는 것보다도 훨씬 많이 사랑을 돌려받다 보니까 너무 고맙고
되게 동물이나 식물이나 아니면 뭐 무생물이라도 뭐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대상한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히려 조금 나에게 사랑을 받기만 하고 줄 줄은 모르는 사람들과 연애를 하는 것보다 동물을 키우는 게 이런 HSP 성향이신 분들한테는 되려 더 많은 감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관련한 영상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렇게 잠드슈를 봐주시는 분들께 살짝 스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다리가 저를 쳐다보는데 지금의 표정은 약간 너 뭐 하길래 이렇게 혼자서 떠들어?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는데 맛있는 거 주면 되게 활짝 웃거든요. 고구마 안 그래도 아까 쪄가지고 줬는데 고구마가 만족스러웠는지 지금은 조금 혼자서 쉬고 있거든요. 원래는 저랑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걸 원하는데 근데 혼자 이렇게 바닥에 앉아가지고 허공을 바라보다가 가끔씩 저를 한번 보면 좀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도대체 뭐 하는지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잠이 드는 뇌과학이라는 장동선 박사님의 그 잠에 관한 뇌과학 책을 읽어주는 컨텐츠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뇌가 있는 동물들은 꿈을 꾼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강아지 같은 경우에도 뇌가 있고 그리고 좀 의식이 발달한 동물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삽살개 같은 경우에는 귀신을 볼 줄 안다, 영물이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강아지가 꿈을 꿀 때 막 꿈속에서 달리는 꿈을 꾸면 막 자면서도 막 발을 움직이면서 달린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저도 저희 다리가 꿈꾸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막 이렇게 막 낑낑거리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막 의식이 제일 발달한 개체가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불교에 보면 인간이 조금 카르마를 많이 쌓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윤회를 할 때 뭐 동물로 다시 태어난다, 축생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동물의 경우에는 이제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감정을 가질 수는 있지만 생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저차원의 의식체가 동물로서의 경험을 하고 그런 경험치가 많이 쌓이면 이제 인간으로서 또 환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인간으로서 많은 생을 살아본 영혼도 있고 인간으로서의 생이 처음인 영혼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영성계에서는 올드 소울과 이제 뉴 소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아마 인간의 생이 처음인 영혼은 굉장히 모든 것이 낯설고 그리고 생존에 치중해서 아마 타인을 돌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이기적으로 좀 자기 자신만 돌보는 데 집중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HSP 분들은 아무래도 인간으로서 많은 경험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경험치를 쌓아서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영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인지 좀 힘든 경험을 많이 하고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좀 더 큰 그릇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러니까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더 어려운 문제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더 어려운 삶의 과제들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삶에 부침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힘든 일들을 겪을 때 나만 왜 이렇게 힘들지? 다른 사람들은 진짜 아무렇지 않게 되게 편하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나지? 했는데, 그건 아마 조금 더 진보된 의식체라서 조금 더 큰 일이, 큰 태스크가 주어지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뭔가 이 HSP 분들이 자기 자신보다 더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잖아요. 그치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나보다 의식이 낮고 주파수가 낮고 인간의 삶을 여러 번 경험해보고 큰 그릇을 가진 올드소울이 아니라 이제 막 인간의 경험을 시작한 생존에 집중하는 뉴소울일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너무 그런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를 깊게 길게 안고 가지 마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더 진보된 의식체고 더 이타적이라서 그래서 힘든 거고, 그래서 아마 힘든 걸 겪고 나서 더 큰 보상과 행복이 따라올 테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리가 계속 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이거 뭐야? 막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잠깐만 쓰다듬어주고 놀아주고 오겠습니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구사하는 언어. 내가 쓰는 언어는 사랑의 언어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한다는 말을 갖가지 소재와 경험을 통해 쏟아내고 있다. 사랑은 인간의 삶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활동이자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에 사랑 없이 썼던 글은 심심해 보이기까지 하다. 사람마다 각자의 언어가 다르다. 어떤 사람은 나 잘났다어, 어떤 이는 니 탓이다어, 누군가는 상처받기 싫어 등 다양한 언어를 구사한다. 각자의 마음 안에 내재된 욕망이 말을 통해 드러난다. 성격에 따라서도 다르고 처한 환경이나 과거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자의 언어를 인지하고 그것을 고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어떤 언어를 구사하며 일생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 생각할 때 더욱 풍성한 삶을 맞이할 수 있다. 저는 사랑이라는 게 내가 애정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애정하는 거는 귀여워하고 귀엽고 예쁜 것에 대해서 좋게 보는 그런 감정이라면, 사랑하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불편한 행동을 하든 불편한 모습을 보이든 무조건적으로 언제까지나 줄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막 귀엽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동물들한테 영어로는 adorable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adorable한 애정하는 감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진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감정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감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여기 잠드슈를 봐주시는 분들한테 오늘 스포를 좀 많이 하는데, 제가 데이비드 호킨스의 놓아버림이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책을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제가 가진 막 욕구나 욕망들을 막 무조건 이뤄내야 해, 그게 이뤄져야 해 하는 감각을 내려놓고, 그것이 내가 최대한 노력을 했으면 이제 그 다음
일은 하늘이, 우주가 해야 할 몫이고 나는 내 몫을 최선을 다해 했으면 그걸로 됐다. 놓아주겠다 하는 감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책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저자인 데이비드 호킨스의 주파수가 상당히 높아서 그런지 거기 보면 저주파수의 감정과 고주파수의 감정, 생각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막 슬픔, 비탄, 무기력 이런 거는 좀 저주파수의 감정이고 용기 그리고 평화, 나눔, 행복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수의 감정인데 이제 데이비드 호킨스 자체가 굉장히 그런 고주파수를 가지고 그 글을 썼기 때문에 그 글을 읽고 있기만 해도 이 사람은 정말 뭔가를 아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도 그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그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을 것 같은데 그 책을 소개함과 동시에 이제 그 책을 필사하는 온라인 모임을 열려고 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그 책을 읽고 제일 마지막 부분의 문장, 2문장을 글로써 써서 이제 뭐 아이패드에 글을 써도 되고 아니면 노트에 글을 펜으로 써도 되고 해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올려주시면 제가 한 달에 15일 이상, 그러니까 한 달에 반 이상을 그 필사한 이미지를 올려주시는 분한테 그 미션 완료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미션 완료 선물은 매달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첫 달은 제가 직접 그 완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책갈피? 제가 직접 만든 책갈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글을 올려주실 때 별명을 하나씩 가지고서 올려주시기를 아마 제가 요청을 드릴 텐데 그 별명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놓아버림 말고 또 다른 데이비드 호킨스의 책에서 의미 있는 문구를 찾아서 적어드리거나 해서 책갈피를 만들어서 완료 선물로 보내드리는 그런 걸 한번 해볼까 하는데 아마 참여 비용이 있을 거예요. 참여 비용은 한 기수, 한 달에 10,000원 정도 요청을 할까 하는데 근데 이제 그 10,000원을 내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있을 텐데 그 수익금의 5% 정도를 이제 해피빈이라는 네이버 기부 사이트를 통해서 기부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부를 어느 기관에 어떤 주제에다가 할지는 매달 말에 단톡방에서 다 같이 투표를 해서 정해서 거기다가 기부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제 생각이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창구가 되지 않을까, 잠드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뭔가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고 재밌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컨텐츠를 만들면서 모든 컨텐츠를 즐겁게 만들지만 특별히 이 잠드슈는 뭔가 편집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통제하거나 뭐 억제 당하는 거 없이 그냥 뭐 두서 없이 잘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읽어볼 글은 사람 대 사람. 우리는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할 때 서로를 사람 대 사람으로 바라봐야 한다. 상대가 나보다 사회적인 위치가 높다거나 가진 것이 많다거나 학벌이 좋다는 사실은 표면적인 것이다. 그 사람의 내부에 어떤 생각이 존재하느냐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의 부족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나로서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된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선 그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지 살펴봐야 한다. 사람들은 답답하거나 진지한 대화를 하는 중에 자주 사람 대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라고 한다. 현재 처한 상황, 갈등 요소, 분쟁의 원인에서 떨어져 나와 거리를 두고 우리 둘에 관한 이야기만 하자는 소리다.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둘의 마음이 중요한 활동이다. 한쪽이 조금 미성숙해도 다른 한쪽이 보폭을 맞춰 일정하게 걸어가는 연습을 한다면 힘은 들지언정 절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허나 상대가 무릎을 다쳐 아예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면 그 즉시 병원에 보내야지 내가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인다고 낫지 않는다. 사랑을 시작할 때 상대의 마음과 그 상처의 크기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건 역시 중요하다. 사랑뿐 아니라 모든 활동에서 모두가 서로를 사람 대 사람으로 바라봐주면 좋겠다. 땡땡대 나와서 땡땡사 다니는 아무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느낌, 그 사람을 보면 떠오르는 색깔이 먼저 튀어나오면 좋겠다. 네, 이게 사람 대 사람이었는데 제가 뭔가 이렇게 표면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 사람의 본질에 사람들이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어쩌면 제 자신의 표면적인 그런 것들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것보다는 내 본질을 바라봐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런 글을 쓰게 된 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한 중학교, 고등학교 초반까지만 해도 공부를 꽤나 열심히 잘 하는 학생이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조금 힘든 일이 많이 겹치면서 공부를 안 하게 돼서 이제 막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고 선망하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치만 그래도 그 안에서 내가 들어간 대학에서 내가 처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또 경험을 쌓고 이러는 과정에서 약간 원래 어렸을 때의 나라면 가졌을 법한 좋은 학력이나 좋은 직장 같은 것들을 물론 아직 학생이라서 취업을 제대로 해본 적은 없지만 같은 것들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런 것을 막 가지지 못했더라도 나라는 사람의 본질이 그것만으로 낮게 평가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이 성취하고 그 사람이 속한 집단으로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뭘 좋아하고 어떤 일들을 해냈는지 경험으로서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글을 썼던 것 같은데 지금도 비슷한 생각이고 그리고 비슷한 생각이지만 기회가 된다면 이제 학사뿐만 아니라 석사, 박사를 해서 조금 좀 더 좋은 학력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 표면적인 것들을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바라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걸로 어떻게 보면 짧게나마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조금 본능적인 행동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려면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중요한데 시간이 얼마 주어지지 않고 에너지가 얼마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을 빠르게 판단하는 데는 아마 학력이나 직장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판단하는 도구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학사까지는 조금 그렇게 막 좋지 못하더라도 석사, 박사를 통해서 조금 더 좋은 학력을 가지는 거를 저는 소망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아직은 조금 막 사회 인정이나 사람 사이의 인정을 꼭 받아야 한다? 그걸 꼭 필요로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거기서 오는 인정이나 자부심 같은 것들이 의미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완전히 쓸모가 없다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는 표면적인 것들도 신경을 쓰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정신 쪽의 전문 간호사 자격을 따기 위해서 아마 석사 과정을 갈 것 같아요.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휴학 중인데 뭐 휴학을 연장을 할지 뭐 어떻게 할지 아직 완전히 정해진 것은 없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35분, 14분이면 50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아까 저희 강아지 보러 간다고 잠깐 끊고서 영상을 새로 찍는 중이라서 이제 한 50분 정도 됐는데 10분 정도 녹음을 더 하고 1시간을 채워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읽어볼 부분 소제목은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 좋은 말에는 좋은 의미가 담겨 있다. 말은 느낌을 담는 그릇이다. 말에 담긴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우리는 언어를 활용한다. 오늘 좋아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사랑보다 얕고 애정보다 진한 좋아한다는 말로써 마음을 표현했다. 진심을 다해 좋아한다는 말이 그 이전부터 목 울 때까지 차올랐지만 입 밖으로 낸 건 처음이었다. 처음 치고 나쁘지 않았다. 내 말을 듣고 상대는 감동했다고 했다. 애정 어린 말이나 행동은 얼마나 큰 힘을 가졌길래 사람을 가슴 졸이게 하고 설레게 하는 걸까? 애정 어린 마음에서 나오는 갖가지 행동들이 고된 하루하루를 묵묵히 견디게 한다.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다고 한다. 뇌에는 한 번에 집중할 수 있는 한계치가 존재하는데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뇌가 과부하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는 어느 교수의 말을 들었다. 사랑의 유효기간은 내게 있어 존재하지만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이다. 부디 내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뇌의 보호와 또 다른 분야로의 성장을 위해 상대에게 무뎌지는 것이 못내 섭섭하다. 수없이 사랑해서 좋아하고 부딪히고 깨지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의 총량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보통 사랑의 유효기간이 1000일, 3년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설렘의 감정, 막 가슴 뛰는 감정, 그런 감정들은 3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잠잠해진다라고 하는데 사실 결혼한 부부분들을 보면 막 사랑이라는 감정이 원래는 설렘의 감정이었다가 점차 이제 안정적인 감정, 친하고 편한 감정으로 바뀌어 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을 쓸 때는 이 설렘의 감정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거는 좀 친해지고 편해지고 나서도 내가 노력을 하면 가끔씩은 그런 설레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치만 그런
설레는 상황이 3년을 넘어서 막 10년, 20년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아마 심장이 고장나지 않을까. 아마 수명이 짧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옛날에 썼던 글이라서 요새는 설렘이라는 감정의 유효기간이 존재하는 거 괜찮다, 좋다. 역시 인류의 진화가 그냥 이뤄진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읽을 글은 샤워는 부끄러워. 되도록 더러운 것은 피하고 깨끗한 것을 선호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씻는 행위는 먹고 자고 입는 행위처럼 본능에 충실한 행동이다. 그래서인지 샤워는 예의를 차리지 않고 본인이 편한 방식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샤워하는 모습을 공유하는 것은 가족이 아니고서야 힘든 일이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공유할 수 있는 타인이 존재하기는 한다. 바로 연인이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로맨틱한 음악과 거품이 가득한 욕조에서 함께 씻는 연인을 자주 맞닥뜨릴 수 있다. 그들은 발가벗은 몸을 마주하고도 거리낌이 없다. 나는 이런 장면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제일 은밀하고 숨겨진 행위를 마주하고서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다니. 몸의 구석구석을 청결하게 하려면 곳곳을 열심히 문질러야 할 것인데 그 움직임이 차마 아름답게 보이진 않을 것이다. 물에 푹 젖은 머리카락은 또 어떤가? 평소에는 볼륨감이 있고 컬이 져 있는 예쁜 머리가 물에 젖어 미역줄기가 되는 모습을 나는 보여주고 싶지 않다. 누군가 내게 함께 샤워를 하지 않으련? 하고 묻는다면 너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하련다. 사타구니를 문지르는 모습은 전혀 로맨틱하지 않으니까 연인 사이에 비밀스러운 구석 몇 개쯤은 필요한 것 같다. 이거는 좀 옛날에 쓴 글이지만 요즘도 공감하는 공감하는 주제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숨기는 것 없이 모든 걸 드러낼 수 있는 사이라고 하지만 사실 샤워하는 장면은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 막 같이 씻자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같이 씻으면서 막 내가 막 겨드랑이를 문지르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 좀 비밀스러운 구석이 몇몇 가지 존재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마 샤워하는 모습이랑 그리고 옷장. 내가 뭐 속옷을 뭘 입고 내가 가진 옷이 뭐고 이런 거는 안 보여줘도 되지 않나. 그냥 그런 부분은 좀 비밀스럽게 유지하는 게 서로에 대한 설렘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35분. 왜냐면 제가 이게 생각보다 1시간이라는 영상을 찍는 게 쉽지가 않네요. 이게 생각보다 체력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라는 이거를 찍을 때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을 향해 가면서 점점 느낍니다. 지금 아마 앞전 영상이 35분이고 이게 21분이니까 한 4분, 5분 정도 더 찍으면 끝이 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렇게 영상을 보는 게 제가 제 영상을 볼 때도 있지만 특히 이 잠두시 영상은 너무 길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자기 전에 이제 주로 장동선 박사님의 영상을 틀어놓고 자는 편이라서 제 영상을 제 목소리를 틀어놓진 않아서 이 영상이 어떠실지 이 영상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실지 궁금한데 제 목소리를 편안하게 여겨주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큰 기쁨이고 그리고 뭔가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뭔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실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영상을 촬영하는 게 무겁게 좀 책임감이 느껴지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이어서 읽어볼 글은 사랑이란.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다. 마음은 통장도 계약서도 영수증도 아니다.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대상인 마음의 특성 때문에 우리는 그저 서로를 믿어야지만 사랑할 수 있다. 그 믿음을 통해 서로가 하나라는 유대감을 가질 수 있다. 너만은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도 괜찮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숨쉬게 한다. 6.25 전쟁통에도 사랑은 있었고 1, 2차 세계대전 중에도 러브스토리가 펼쳐졌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안전하기 때문에 더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해도 된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회적인 위치가 다르거나 물리적인 거리가 멀다거나 하는 고민은 오히려 축복이다. 그만큼 제약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아끼고 보살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인간을 살아있게 한다. 생물학적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깨어있게 한다. 사랑을 통해 바라본 세상은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평온하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에는 아무리 차가 막히고 신호가 들쑥날쑥해도 평소만큼 화가 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은 아깝지 않다. 인류의 수많은 산물은 사랑으로부터 기인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현란하고 우아한 몸짓에 매혹되는 건 춤과 노래가 사랑의 시작을 위한 행위였기 때문이다. 여자 가수들이 섹시한 옷을 입고 여성성을 강조하는 것이나 남자 가수들이 복근을 드러내고 남자다운 춤을 추는 것은 사랑의 시작을 위해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행위나 다름없다. 그래서일까? 아이돌 가수들에게는 그 누구보다 손쉽게 팬이 생긴다. 인류에게 사랑은 떼어놓고 볼 수 없는 일부이자 그 자체이다. 사랑이 없이 사는 삶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는 일은 매우 힘든 것일지도 모른다. 아마 이 뒤에 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이 뒤에 나오네요.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매슬로우의 5단계 이론에서 2단계였나? 아마 3단계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 3단계 이전의 1, 2단계의 욕구만을 충족하고 이제 3단계보다 더 높은 3단계 이상은 충족을 할 수가 없는 굉장히 저차원에 머무르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하신 적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제공한다는 건 뭔가 생존하고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챙기고 이런 것에서 더 나아간, 더 발전한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연애를 많이 안 하시고 결혼도 하지 않고 뭔가 혼자서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 만족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식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제공하고 그리고 나의 도움 없이는 성장할 수 없는 아이를 길러내고 하는 게 인간으로서 그냥 내 자신의 생존, 내 자신의 발전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더 큰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한 번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길러내고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제공하고 또 아이한테서 또 그런 애정과 사랑의 감정을 받고 주고받고 순환하는 이러한 활동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시간이 넘었네요. 1시간 2분, 3분 정도 된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영상으로서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게
과학기술의 진보와 이 세상의 발전 덕이라는 생각에 굉장히 행복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안녕.